그 다음 시간은 카이스트의 남조한 선생님께서 그 음악 AI에 대해서 음악 창작 AI 기술의 현재 및 이슈에 대해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발표는 30분 정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아이콘 읽었으면 되죠. 제가 이거 네, 안녕하세요. 카이스트 문화기술대학원의 남주환입니다. 어, 저는 이제 백그라운드가 이제 공학, 전기전자공학에 전공을 했었고, 주로 이런 이제 공학적인 방법, 오늘 이제 얘기 많이 나왔지만 뭐 머신러닝, 기계학습, 뭐 딥러닝을 통해서 그 컴퓨터를 말하자면 음악을 이해하고 또 생성을 하게끔 가르쳐주는 그런 이제 공학적인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뮤직 앤 오디오 컴퓨팅 랩에는 저희는 학생이 되게 많아요. 거의 한 25, 6 정도 되는 석박사 학생들이랑 정말 다양한 컴퓨터로 하여금 자동으로 음악을 분석하고 이제 생성하는 연구를 하고 있고요. 또 이제 마지막 시간이기도 하고 그래서 또 제가 뭐 깊이 있는 얘기보다는 주로 이제 제가 있는 커뮤니티에서 어떤 연구 결과물들이 있고 이제 혹시나 이제 많이 보신 결과물도 있을 수도 있지만 이 연구자들이 주로 공유하는 내용물을 중심으로 좀 소개를 드리고 그러면서 이렇게 깊이 있는 어떤 논의라기보다는 그런 기술 개발하는 과정에서 있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슈들, 좀 사회적인 이슈들 그런 것들을 몇 가지 좀 이렇게 짚어보는 걸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네, 그 이제 인공지능의 가장 이제 핵심적인 기술인 딥러닝은 이미 많이 말씀하셨고, 딥러닝의 시작은 한 10년 됐어요, 10년. 어, 언제가 시작이냐에 대해서는 학자들마다 조금씩 다른 견해가 있을 수 있지만, 이제 이미지넷 챌린지라고 약 100만 개의 학습 이미지를 주고 1000개의 카테고리를 자동으로 분류하는 그 컴퓨터 비전 태스크가 있는데, 2009년부터인가 매년 열렸어요. 근데 2012년에 요 모델을 가지고 나온 알고리즘이 1위를 했는데 2등하고 약 10% 정도 차이 났어요. 인식률에서. 10%는 정말 대단한 거거든요. 저희가 보통 논문 쓸 때 그전 연구보다 한 1, 2% 정도 애큐러시가 올라가면 논문 쓰거든요. 와, 잘 됐다 하고 막 쓰는데 10%는 정말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그 틀릴 그 에러, 그 오인하는 그 에러율이. 근데 놀랍게도 그 사람들이 되게 놀랬던 게 뭐냐면 특별한 되게 막 새로운 알고리즘을 개발한 게 아니에요. 이제 크게 세 가지 요소가 있는데 하나는 그때 이제 주어졌던 이미지넷이라는 큰 그 당시에 빅데이터가 있었고 그 다음에 GPU라는 여러분들 이제 그래픽 보통 게임할 때 그래픽 렌더링 해주는 그 쓰는 장치죠 컴퓨터 안에서 그거를 이제 계산용으로 썼던 빨리 계산을 할 수 있는 장치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CNN은 이제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라고 딥러닝에서 쓰는 뉴럴 네트워크의 이제 일종인데 사실 CNN도 1990년대 개념은 80년대 나왔고 90년대 알고리즘 나와가지고 새로운 게 아닌데 요 세 개의 큰 컴포넌트를 가지고 브레이크스루를 이룬 거죠. 예. 이제 그 이후에 정말 많은 발전들이 있었는데 이미지 부분에서는 이제 매년 그 이후로 2013년, 14년 계속 새로운 딥러닝 알고리즘이 나오면서 더 이상 그 틀릴 그 에러 레이시 5% 이하가 됐었어요. 5%가 실제로 사람이 똑같은 태스크를 줬을 때 그 정도 에러가 나온다고 하거든요. 사람보다 더 잘 인식을 하게 되면서 더 이상 이제 그 대회는 열리지 않게 되었고 뭐 지금은 여러분들 뭐 전기 자동차에 있고 카메라에서 많은 센서를 통해서
씬 어널리시스를 하지만 멀티 오브젝트를 동시에 인식하고 어디인지 알고 트래킹하고, 그리고 뭐 메디컬 영상 이미지 분야에서는 그 의사보다 훨씬 더 뭐 정확하게 폐질환을 인식하고 그런 사례들도 있고, 오디오 분야에서는 뭐 지금 뭐 음성 인식하고 뭐 합성하는 것들 뭐 핸드폰이나 뭐 웬만한 AI 스피커나 다 들어가 있죠. 특히 이제 뭐 중국처럼 타이핑을 하기 힘든 이제 그런 나라에서는 거의 일상적으로 말로 해서 타이핑하는 거를 많이 하고 있고, 좀 전에 파파고도 그죠? 나왔었고, 우리 여행 가면 이제 카메라 갖다 대면 메뉴판 뭐 이렇게 태국어 이런 거 있는 몰라도 바로 그 자리에서 이미지에서 그죠? 한글로 바꿔주고, 어 그리고 가장 이제 대중적으로 알려졌던 이제 알파고 사건이 2016년에 있었지만, 지금은 그 이후로 바닥뿐만 아니라 뭐 스타크래프트에서도 고수가 되고, 이제 알파폴드라는 이름으로 과학계에 있어서도 새로운 단백질 구조를 발견해가지고 막 빅뉴스로 나오고 뭐 이런 것들을 보셨을 거예요. 그 올해 9월 달에 되게 그 좀 재미있는 글이 올라왔는데, 이제 세콰이어라고 미국 실리콘밸리에 있는 일종의 그 벤처 캐피탈 회사인데, 거기에 서 기고문이 하나 올라왔어요. 이제 생성 AI 시대가 열렸다. 지금까지 한 10년 정도가 애널리티컬 AI, 주로 분석 AI였다면, 이제 생성 AI 시대가 열렸다라는 것을 이렇게 알리는 글이 나왔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 중에 많은 그 이유가 있었겠지만, 앞서 말씀해 주셨던 뭐 GPT-3의 등장, 뭐 달리의 등장, 그런 이제 소위 이제 빅 모델의 등장을 통해서 여러 가지 애플리케이션 적용할 수 있는 가능성들이 많이 늘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이미지뿐만 아니라 텍스트, 요새는 컴퓨터 코딩하는 것도 GPT-3로 해주고, 뭐 챗봇도 있고, 이제 음성 쪽에는 요새는 그 성우 AI. 그러니까 내가 유튜버인데 그 이제 음성을 입힐 건데, 내가 다 말로 녹음을 하지 않더라도 타이핑만 해주면 어떤 특정 캐릭터로 막 말해주니까 되게 쉽게 아주 빨리 이제 콘텐츠를 만들 수 있는 생산성이 많이 늘어났죠. 예, 요새는 비디오 생성해 주는 것도 있고 기타 등등 많은 발전이 있었는데, 뭐 이거는 굳이 얘기할 필요는 없지만, 이제 이러한 것을 가장 앞당긴 거에 가장 또 큰 동력이 소위 이제 킬러 앱의 등장이다. 이런 사건들이 터지고, 예, 그래서 사람들이 훨씬 더 관심을 가지게 됐는데, 이 글의 그 제일 마지막 부분이 재밌어요. 이 PS 포스트 스크립트라고, 여기 이제 글 쓴 사람이 이제 뭐 여기 두 사람이 있죠. 소냐 황, 팻 그레디라는 두 사람이 있고, 근데 GPT-3 이게 어떻게 썼냐면, 전체 다 쓴 건 아니고 내가 일부 블럭을 쓰면 GPT-3가 좀 교정해 주듯이 쓰고, 또 아이디어 약간 여러 가지 유즈 케이스 브레인스토밍 할 때도 GPT-3가 좀 도와주고, 이런 식으로 약간 일종의 보조 작가, 아까 얘기 나왔던 역할로 했기 때문에 이제 크레딧을 인정해 준 거죠. 그죠? 그리고 여기 있는 지금 여기 이미지도 있는데, 이것도 미드저니로 다 생성해서, 보통 글 쓸 때 글만 있으면 재미없으니까 도와주는 이미지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 다 이렇게 생성해서 제일 마지막에 so much fun이었다 뭐 이런 글이 적혀 있고요. 이제 음악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제 음악 창작도 그런 구글이라든지 또 미디어의 큰 회사인 소니, 그리고 오픈 AI, GPT-3를 만들고 달리도 만들고, 이런 큰 회사들이 열심히 연구를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 여기 있는 연구자들이 저희 커뮤니티에서도 같이 논문 발표도 하고 재밌는 결과를 내놓고 있는데, 사실 이제 음악 창작은 그 프로세스가 되게 이제 여러 스텝들을 거치죠. 뭐 전통적으로는 우리가 어떤 아이디어가 있으면 뭐 악보 형태로 만들고, 그 악보를 연주자한테 주면 연주자가 악기를 연주하고 노래를 부를 수도 있고, 그거를 이제 녹음을 하고, 녹음으로 끝이 아니고 보통 여러 트랙이 있으면 믹싱 마스터링 거치고, 뭐 그런 모든 과정을 거쳐야지 우리가 듣는 최종 음악이 되는 거죠. 근데 이런 모든 창작의 요소 하나하나에 지금 이제 AI 기술이 다 이렇게 적용이 되고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설명을 드릴 건데, 고전의 약간의 역사 또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사실 자동음악 생성의 역사를 볼 때 뭐 이보다 더 과거로 갈 수도 있겠지만, 좀 그래도 좀 기념비적이라고 해야 되나, 좀 기억할 만한 부분이 모차르트가 만든 그 뮤지컬 다이스 게임이라고, 실제로 그 모차르트 퀘일 넘버도 이렇게 붙어 있고, 그 악보를 보면 요런 이제 악보 음표 조각들이 나오는 악보가 있어요. 그리고 그 옆에는 이런 난수표가 있어요. 난수표. 요 주사위 그림은 제가 넣은 거고, 모차르트가 그린 건 아니고.
그래서 이건 어떻게 음악이 나오는 거냐, 작곡을 하는 거냐면 주사위로 굴려가지고 여기 숫자의 합이 어떻게 나오죠? 제일 작게는 2가 나오고 제일 많게는 6 나오면 10이죠. 그럼 총 11가지의 경우의 수가 있는데 그래서 2부터 12까지 계속 굴려요. 그리고 요거 중에 하나를 A는 첫 번째 마디, B는 두 번째 마디, C는 세 번째 마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총 16마디가 있고 그때마다 주사위를 굴려가지고 요 중에 하나, 요 중에 하나, 요 중에 하나 이렇게 고르는 거예요. 그럼 그 숫자에는 해당되는 이런 작곡의 조각들이 있는 거죠. 이거를 계속 굴리면 16번 굴리면 한 곡이 완성되는 거예요. 예. 이게 사실 확률적으로 보자면 한 번 할 때마다 11개의 가능성이 있고 그게 16번 반복되니까 11에 16승계의 곡이 나올 수가 있겠죠. 무한한 작곡이 가능할 것처럼 들리긴 하지만 실제로 다 들어보면 곡들이 좀 비슷비슷하긴 해요. 네. 제가 예제를 하나 가져왔는데 요거는 여기 그림 보시면 아까 그 조각들 그죠? 각 위치마다 첫 번째 마디, 두 번째 마디 위치마다 조각들이 있고 사람들이 주사위를 걸리는데 제가 시간 관계상 이렇게 스킵하면서 할게요. 주사위를 굴리고 있는 장면이고 이제 다 굴리거든요. 16번을 다 굴리고 나면 이렇게 Tode zum Komponieren mit 주사위 Hilfe 굴리고 von 있죠. Würfeln. 굴리고 나면 제일 마지막에 연주자가 그걸 가지고 가져가서 Das ist natürlich die Fähigkeit not 연주를 해줘요. 그래서 한번 mit 들어보시죠. 네. zunehmenden Verbreitung drückt die 그때 모차르트 같은 곡이 나오죠.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생각을 좀 해봤어요. 우리가 보통 어떤 글을 쓴다거나 그럴 때 보통 이제 쓰다가 고치고 하다가 어쨌든 마감되기 직전에 나오는 그 최종 버전을 딱 내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때 우리가 실수로 그 파일을 지워가지고 다시 써야 된다. 그럼 이제 절망이 빠지겠지만 어쨌든 쓰겠죠. 그럼 또 같은 글이 사실 안 나올 가능성이 크잖아요. 그런 식으로 그렇게 반복하다 보면 뭔가 아이디어는 있지만 여러 가지 버전이 나올 건데 그거를 일종의 하나의 이런 컴비네토리얼하게 만드는 게 아닌가. 그래서 하나의 시스템을 만든 게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사실은 내가 나올 수 있는 곡의 종류는 정말 많았는데 이거를 하나로만 표현할 수 없으니까 그냥 물론 이거는 이제 이 고전파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음악의 스트럭처 자체가 되게 패턴화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고 아마 낭만파로 넘어가게 되면 이런 식의 작곡은 이제 불가능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컴퓨터로 처음 자동 작곡을 한 그 역사를 보면 일리악 스윗이라고 사실 컴퓨터가 처음 만들어진 역사랑 거의 동일하거든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사람들이 컴퓨터를 만들었을 때 이걸 뭐 할까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겠지만 작곡을 해본 거죠. 이런 냉장고만한 작곡 컴퓨터에서 작곡을 했고 그 당시에 썼던 이것도 수학 모델이에요. 마르코프 모델이라는 걸 써서 이건 뭐냐면 내가 처음에 도라는 음이 나왔다. 그 다음에 나올 수 있는 음이 뭐 레, 미, 파 다 가능할 건데 각 다음 가능한 음에 대해서 확률을 다 계산을 한 거예요. 물론 이거는 데이터에서 계산할 수도 있고 손으로 직접 할 수도 있는데 보통 도 나오면 레가 나오거나 뭐 솔이 나올 확률이 도 샵보다는 크니까 그런 것들을 큰 테이블로 확률 분포를 만들어 놓고 계속 이것도 말하자면 주사위를 굴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작곡이 된 결과인데 이것도 곡이 되게 긴데 살짝만 들어보면 현악 사중주로 작곡했고요. 조금 반복이 많아요. 네, 요 정도 들려드리고 유튜브에서 검색해 보시면 1악장, 2악장부터 엄청 길거든요. 예, 들어보실 수가 있는데 이제 이런 사례가 있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사실 그 좀 전에 이제 작가님께서 알고리즘ik 어떤 생성 예술에 대한 얘기하셨지만 그 이후에 이제 컴퓨터 음악 작곡가들이 그 제너러티브 모델을 이용해서 이제 수학적인 알고리즘을 만들어서 음악을 생성하는 그 말하자면 창작을 오랫동안 했고요.
1980년대 좀 뭐 기념비적인 작곡 중에 하나가 데이비 코프라는 작곡가인데 사실 1980년대도 AI 연구가 많이 되고 있었거든요. 그때 이제 소위 이제 규칙 기반의 AI 이 기술을 이용해서 작곡을 했는데 이건 뭐냐면 어떻게 보면 그 모차르트 작곡이랑 비슷해요. 작은 조각들을 가지고 이어붙이는데 처음부터 작곡을 새로 한 거 아니고 기존에 있는 곡을 자른 거예요. 쇼팽의 곡을 녹턴을 이렇게 데이터를 가져와 가지고 조금씩 잘게 잘라서 그걸 이어붙이는데 그냥 이어붙이는 게 아니고 음악적으로 말이 되도록 이제 그런 것들을 다 규칙으로 만들었고 그 문장 생성이랑 비슷하게 그런 조각들을 음악적인 지식을 이용해서 그 룰을 가지고 여기 보면 이제 일종의 구조적으로 나오는 건데 도입 부분부터 마지막 부분까지 뭐 케이던스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어떻게 움직일지 네, 룰을 다 정해서 만들었던 거고 그래서 이거는 일종의 데이터 드리븐 하긴 하기 때문에 룰이 들어갔지만 소위 이제 그 스타일 모방 기반 그러니까 원래 데이터의 음악과 유사한 음악이 만들어지도록 돼 있거든요. 그래서 들어보시면 작곡가를 맞히실 수 있을 거예요. 갑자기 딱 바뀌어요. 많이 들어본 것 같은데 왠지 아닌 그런 곡들이 이렇게 나오게 되죠. 예. 그래서 그 이후에 또 많은 발전이 있었지만 지금 이제 딥러닝 시대 이후에 나왔던 또 가장 그 획기적인 모델 중에 하나는 지금 뭐 GPT-3도 그렇고 언어 모델 또는 컴퓨터 비전 쪽도 마찬가지지만 그 뉴럴 네트워크를 가지고 딥러닝을 아까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뉴럴 네트워크 구조 중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지금 가장 많이 쓰는 모델이 트랜스포머라는 모델이거든요. 그 모델이 처음에는 그 언어 번역에 적용됐지만 그것을 이제 음악 생성에 써서 나왔던 모델 중에 하나인데 소위 이제 음악 언어 모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전혀 룰이 없어요. 그냥 악보를 가지고 바로 모델에 넣어주고 오랫동안 학습을 시킨 나온 결과인데 어느 정도 나오는지 그리고 이 결과 제가 들려드릴 거는 사실은 항상 좋은 곡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아까 그 샘플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여러 개 막 이렇게 뽑아보다가 제일 잘 되는 거 체리 피킹을 한 거거든요. 그래도 잘 고르면 이 정도까지 가능하다. 네. 예, 나름 이제 음악적으로 뭐랄까 그 일정한 패턴들이 계속 반복되면서 약간의 베리에이션도 있고 전형적인 이제 클래식 음악 작곡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이건 잘 된 예고 좀 안 된 예를 들어보면 처음에 어떤 곡이 나오다가 갑자기 다른 곡으로 막 바뀌고 이제 그런 것들도 많이 있는데 막 음이 막 점프하고 예, 아무튼 그리고 그 이후에 또 나왔던 모델이 오픈 AI에서 나왔던 뮤즈넷이라는 것이고요. 요거는 그 이제 GPT-3 나오기 전에 GPT-2 모델을 음초 데이터를 악보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을 한 거고 이제 클래식 음악뿐만 아니라 이런 대중음악들 여기 보시면 뭐 쇼팽, 모차르트, 레이디 가가, 재즈, 비틀스 이런 다양한 이제 팝 음악들도 같이 섞어서 학습을 했고요. 또 한 가지 좀 차이점은 그냥 랜덤하게 생성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입력 조건을 줘서 보통 우리가 생성을 할 때는 우리 의도를 담아서 생성하고 하잖아요. 어, 여기서 이제 조건을 주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여기서 하나는 그러니까 좀 구체적인 조건을 줄 수도 있고 아니면 좀 하이 레벨에서 이런 스타일 뭐 좀 추상적인 조건을 줄 수도 있는데 보통 구체적인 조건을 줄 때는 입력에 미리 사람이 만든 결과를 줘요. 그럼 그다음 부분을 예측해봐라 이렇게 하고 그런 식으로 돌아갔는데 여기서는 어떻게 했냐면 베토벤의 엘리제를 위하여의 첫 부분 멜로디를 주고
그대로 생성해봐라라고 했는데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 쇼팽 스타일로 해봐라. 쇼팽이라고 적혀 있죠. 하면 어떻게 나오는지 이거 실제로 그 뮤즈넷 홈페이지 가보면 여러분들이 직접 하실 수 있거든요. 제가 했던 거를 캡처해서 가져온 건데 여기 앞부분 제가 중국어 쇼팽 스타일로 나름 흥미있게 나오죠, 그죠? 약간 그 뭐랄까 쇼팽에 있는 그런 반음계적인 부분과 또 처음에 테마 멜로디가 뒤에 또 반복돼서 나오고 이런 것들이 좀 음악적으로 말이 되게 나오는 것 같고 그래서 그 2019년에 그 뮤즈넷에서 실제로 하루 동안 계속 스트리밍 했다고 해요. 자동 작곡된 거를 계속 들려주는 뭐 이런 행사도 했었고 그 오픈 AI의 주크박스가 그 다음에 나왔는데 사실 요게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소위 그 언캐니 밸리라고 불리는 좀 되게 불쾌한 느낌이 들 정도의 결과가 나왔는데 요거는 오디오 생성이에요. 앞에는 소위 이제 악보 레벨에서의 음표들을 생성한다면 이거는 그 파형을 직접 생성하는 결과이고 요 지금 제가 가져온 예제는 그 프랭크 시나트라는 다 아시죠? 뭐 미국의 그 약간 빅밴드 재즈 아티스트인데 요 예제는 그 새로운 가사를 주고 프랭크 시나트라가 불러보지 않았던 새로운 가사를 주고 그 가사대로 프랭크 시나트라의 목소리와 음악 스타일대로 한번 생성해봐라고 한 거예요. 들어보시면 When I wake up and the start I lift my bottle with reason when I go out and return. 왠지 막 뉴욕 느낌이 나고 그죠? 그런 음악들이 나오잖아요. 좀 놀랐어요 사실은. 목소리도 느낌 비슷하고 뒤에 그 반주도 약간 그런 재즈 반주들이 나오면서 이 정도까지 진짜 가능한 건가? 물론 이게 오디오 퀄리티는 별로 안 좋아요. 별로 안 좋고 그리고 이 모델 특성 자체가 그 소위 이제 오토 리그레시브 모델 현재 걸 생성해야지 그 다음 나올 생성할 수 있는 구조로 돼 있는데 9초인가 10초 생성하는데 1분인가 1분 생성하는데 9시간인가 뭐 되게 오래 걸렸다고 해요 생성에만. 그래서 이거는 사람들이 막 지금은 그 당시에는 지금 또 모르겠어요. 이미 2년 지났기 때문에 그냥 거기서 제공해준 예제만 주로 듣긴 했었는데 현재는 커뮤니티에서 계속 이거 좀 개발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누구나 좀 쉽게 쓸 수 있게. 그래서 이런 좀 생성에 좀 느리고 실제로 또 써보면 실제로 써보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써보면 음악이 가지는 여러 가지 반복 패턴들이 좀 안 나타나고 계속 새로운 음악으로 바뀐다든지 그래서 또 창작자 입장에서는 내가 원하는 의도를 좀 담기 어려운 그런 한계는 있었다. 근데 조금 더 문제는 뭐냐면 사실 이 데이터를 학습 데이터를 쓸 때 모든 아티스트 허락을 얻은 건 아니에요. 미국에 있는 저작권 법이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상업적인 목적으로 쓰지 않으면 페어 유즈라고 해서 다 쓸 수 있나 봐요. 저작권 있는 것들도 그렇게 해서 학습 데이터를 썼는데 근데 조금 이제 우려스러운 거는 이 문장은 앞에 있는 뮤즈넷 있는 블로그에 있는 글인데 We do not own the music output, but kindly ask that you not charge for it. 사용자들한테 네가 이걸 가지고 뭔가를 만들면 그걸 가지고 돈 벌지 말라는 거죠. 사용자한테 약간 책임을 전가하고 있어요. We make not guarantee, no guarantee that music is free from external copyright claim. 그래서 이런 게 약간 좀 사회적인 책임에 대한 좀 그 연구자들 커뮤니티에서의 우려들이 좀 있었고요. 이런 우려에 대해서 가장 좀 책임지려고 했던 그래도 연구자들이 이제 구글에서 마젠타 프로젝트라고 음악 창작 프로젝트가 있는데 거기 있는 연구자들이었어요. 이 마젠타 연구자들은 어떻게 하면 사람이랑 AI랑 같이 공동 창작을 할 수 있을까? 코크리에이션을 조금 더 높은 가치로 두고 그래서 What is Magenta라고 했을 때 Open Source Research Project Exploring the Role of Machine Learning as a Tool이라고 딱 명확히 밝히고 있거든요. In the creative process. 그래서 좀 되게 재미있는 사건 중에 하나는 뮤직 VAE라고 멜로디를 생성해주는 소위 이제 AI 모델인데
그 거기 새로운 여기 있는 밴드 여기 밴드가 있는데 저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요 밴드 여기 야트라는 밴드예요. 야트라는 밴드랑 이 음악 앨범을 만드는 초기 작업부터 음악 창작 여러 프로세스에 AI 모듈들을 같이 써보자. 특히 이제 멜로디 생성 부분은 뮤직 VA를 썼는데 재미있게도 그 아티스트가 낸 기존의 다른 앨범 이미 나왔던 앨범에 있는 멜로디를 다 뽑아가지고 뮤직 VA에 집어넣고 그 두 멜로디 사이에 있는 이제 보관 인터폴레이션을 통해서 새로운 멜로디를 계속 찾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좀 듣기 좋은 게 나왔을 때 그걸 뽑아서 그 앨범이 나왔던 거죠. 근데 그것 말고도 뭐 악기 부분도 뭐 새로운 뭐 NCS라는 모델 쓰고 가사도 뭐 GPT-2로 생성하고 이 사진은 뭐냐면 그 앨범의 뒷면이에요. 스페셜 땡스 투 뭐 이렇게 하기도 하고 뭐 아니면 뭐 앨범 연주자들 이름 넣잖아요. 요새는 좀 보기 힘들긴 하지만 크레딧을 넣은 거죠. 뮤직 VA가 멜로디를 생성했다. 실제로 연구자 이름들도 다 들어갔고요. 그래서 그 저작권 문제를 어떻게 보면 약간 피해간 거죠. 원래 그 아티스트의 곡 가지고 새로운 걸 만들었으니까. 그리고 놀랍게도 그 앨범이 체인 트리핑이라는 앨범인데 그 해 그래미 상에도 후보로 올라왔다 하더라고요. 음악은 약간 신스팝 계열의 음악이라고 하고요. 이제 그 이후로 이런 휴먼 AI 코 크리에이션에 대한 관심들이 많이 생겨났고 2020년부터 AI 송 콘테스트라고 대회가 열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연구자들, 뮤지션들, 그리고 과학자들이 다 모여가지고 음악을 만들기 시작했고 2020년에 총 13팀이 참가를 했었는데 그 대회 이후에 이제 리뷰 페이퍼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실제로 아티스트들이 어떻게 작곡했는지 좀 설명이 돼 있어요. 그래서 가사는 뭐 GPT-2, LSTM, 뭐 트랜스포머 이런 모델을 썼고 멜로디는 이런 모델, 화성, 베이스라인, 드럼, 멀티파트, 스트럭처, 보이스, 악기 이런 여러 가지 음악의 특정 모듈을 요소를 생성할 수 있는 모델을 했다라고 나와 있고요. 그리고 여기 13팀이 있고 각 팀별로 어떻게 생성했는지 좀 이렇게 표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흰색은 완전히 사람이 만든 거고 여기 회색은 AI가 생성하고 사람이 그 중에 잘 된 거 고른 거고 그 다음에 여기 AI Generated Together 이게 아까 뮤직 VA 같은 거예요. 사람이 만든 걸 주고 AI가 그 중에 보관해서 뽑아내고 그리고 이거는 그 다음 생성한 거를 컨디션으로 해서 거기 맞게 생성했는지 그래서 여러 가지 사례들이 많은데 이제 보시면 가사는 거의 AI가 했고요. 멜로디도 AI가 많이 했고 화성도 AI가 한 팀이 있고 아닌 팀이 있고 뭐 여러 가지 볼 수 있지만 큰 그림 그리는 거 스트럭처라든지 어레인지먼트는 주로 사람이 많이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고 이런 이것도 이미 2년 전이니까 조금씩 바뀌고 있는데 그 당시에는 그랬다. 그래서 지금 이제 하모니 AI를 줄여서 하모나이라고 붙인 것 같은데 이런 그 일종의 이것도 커뮤니티예요. 그 스테이블 디퓨전이라고 이미지 생성하는 그 모델이 있고 또 커뮤니티 중심으로 많이 활동하고 있는데 그거는 여기 디스코드라는 그 메신저 앱을 통해서 그죠 명령어 집어넣으면 이미지가 나오고 그런 건데 그거의 이제 사운드 버전이 댄스 디퓨전이고 이런 것들이 하모니 플레이라는 그 채널로 들어가 보시면 여러 가지 음악 생성 모델들이 있고 활동들이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사람들이 다시 재학습을 하고 또 생성하고 그런 걸 할 수가 있는데 가능하면 저작권이 없는 음악을 쓰거나 아니면 아티스트 자신의 곡을 쓰도록 이렇게 좀 약간 이제 컨센서스를 만든 것 같아요. 자, 제가 몇 분 정도 더 하면 될까요? 혹시? 그래요. 많이 있긴 한데 콘텐츠가 빨리빨리 할게요. 그 다음 또 중요한 거는 사실 지금 음악 만들 때는 많은 특히 K-팝 음악도 그렇고 힙합 음악이 더 그렇기도 한데 음표부터 시작하게 악보부터 만들질 않아요. 보통 소리에 여러 가지 비트 패턴들이 샘플 패턴들이 있고 그런 것들을 잘 조합해서 만드는 것이 또 최근 그런 유행가 음악들의 큰 트렌드긴 하거든요. 스플라이스라는 사이트를 가보면 그런 뮤직 에셋들이 많이 있어요. 에셋 작은 작곡 조각들 근데 카피라이트가 없고 그러니까 라이센스 그냥 쓸 수 있는 거예요. 자기가 거기서 돈을 주고 사지만 그거를 나의 창작에 쓸 수 있게끔 권리를 주고 있고 여기 있는 이제 샘플 팩들이 있어가지고 그 중에 내가 원하는 드럼 비트
여러 가지 보컬 어떤 느낌의 샘플 이런 것들 쓸 수가 있는데 놀랍게도 지금 많은 K-팝 음악들이 그렇게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부분은 그 샘플 팩에 있는 거고 그걸 가지고 지금 최근 K-팝들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있는지를 조금 약간 이상하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저희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 거예요. 이게 원래 오리지널 샘플 팩이고 그냥 쓰지는 않고 여러 가지 이펙트라든지 이런 걸 써서 변형을 하고 있죠. 또 샘플 팩이고 오리지널. 기타 루프 같은 것도 심지어는 이런 그 BTS 곡도 나오긴 하는데 이거는 Brave Girls. 브레이브 걸스구나. 아무튼 이런 이렇게 하고 있어요 실제로. 물론 뭐 음악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창작들이 소위 에셋들을 구입을 하고 그런 것들을 재조합하고 변형시켜 가지고 만드는 건 지금은 너무나 당연하게 되고 있거든요. 근데 재밌는 거는 지금 보여드린 예는 실제로 사람들이 한 땀 한 땀 만들어서 만든 샘플들을 팩으로 파는 건데 여기 음원 분리 기술이라는 거는 뭐냐면 기존에 있는 믹스된 음악을 각 트랙별로 하나씩 다 나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들어보시면 원래 믹스 음악인데 보컬만 뽑아낸다든지 그런 뽑아내서 믹스했고 사실 이제 이런 음원 분리 기술이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소위 이제 홀리 그레일 이게 진짜 가능할까 싶었는데 많은 데이터와 큰 모델로 하니까 정말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놀라운 게 뭐냐면 지금까지 나왔던 모든 음악을 만약 이렇게 분리를 한다면 다 재료로 쓸 수 있는 거예요. 음악가들은 60년대, 70년대 나왔던 모든 음악을 다 분리해가지고 그 중에 내가 리듬 트랙만 뽑아서 내가 쓸래. 조금씩 이펙트 걸어서 바꾸고 이제 그런 것들이 가능해지죠. 그래서 긍정적으로는 창작과 연주의 가능성을 정말 많이 이제 확장한 가능성을 열었고 또 한편으로는 새로운 저작권의 등장. 그죠? 그 원래 오리지널 음악에 그대로 쓴 건 아닌데 일부만 쓰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또 우리가 문제 풀 건가 이런 이슈들이 있고요. 시간 관계상 요거 하나만 제가 보여드릴게요. 요거는 이제 제가 조금 더 이제 마이크로 레벨로 보여드리는 건데 우리가 소리를 들으면 여러 가지 요소가 있지만 보통 사람 목소리 같으면 그 사람의 고유한 음색이 있지만 연주 스타일도 있잖아요. 비브라토를 건다든지. 근데 여기 나오는 톤 트랜스퍼라는 기술은 음색은 바꾸지만 연주 스타일을 유지하는 기술이에요. 말하자면. 그래서 내가 이렇게 노래를 불렀을 때 Somewhere over the rainbow. 내 목소리를 바이올린으로 바꾸고 싶다. 하지만 나의 어떤 음정 이 곡선들을 유지를 하면서 이런 것들이요. 그 여기 톤 트랜스퍼 기술을 이용해서 어떤 그 재밌는 예제가 있었냐면 올해 나왔던 AI 송 콘테스트 아까 말씀드렸던 대회에서 우승했던 이제 하노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가 사실은 그 톤 트랜스퍼 기술의 엔지니어로 참여했던 세컨드 아서의 저자인데 아티스트기도 하고 그 친구가 태국 출신이에요. 태국에 대한 되게 자부심이 되게 큰 친구인데 저 기술을 이용해서 새로운 음악 만들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소스 사운드를 태국 이게 뭐 피라는 악기 부는 악기인 것 같아요. 그리고 태국에는 자기 고유의 전통 음계가 있고요. 우리 평균율과 다른 음계가 있고 그 악기 자체의 익스프레션들이 있는데 그거를 살리되 새로운 음색으로 바꾸고 싶은 거예요. 그 기술을 이용해서. 그래서 원래 이 악기 소리는 이런 음색인데 그거를 어떤 타겟 악기 뭐 아까
바이올린이었지만 여기서는 뭐 색소폰, 트럼펫 이렇게 바꿔가지고 그걸 믹스해서 새로운 소리를 만든 거예요. 여기 오리지널 소리고 바꾼 거. 계속 이렇게 4개 동시에 연주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새로운 약간 좀 비트도 있고 그런 음악인데 전통과 이제 현대를 이런 식으로 결합할 수도 있겠다 라는 가능성을 보여줘서 좋은 평가를 받아서 이제 1등을 했던 그런 사례가 있고요. 그리고 뭐 가창 AI는 아마 TV에서 많이 보신 것 같아서 아마 따로 제가 얘기는 안 드리고 그리고 여기는 저희 연구실 연구인데 가창 AI 같은 경우에는 가사와 멜로디를 주면 그 사람이 보지 않았지만 그 사람 스타일대로 부르는 거죠. 근데 여기서는 나의 음색은 유지하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부른 노래가 되고 싶으니까. 하지만 내가 노래를 못 부르기 때문에 잘 부르는 사람의 표현만 가져와 가지고 이렇게 이식을 하는. 그래서 뭐 이 노래는 잘 아시겠지만 뭐 틀진 않겠습니다. 아시죠? 근데 저희 학생이 이제 이거를 잘 부르고 싶지만 좋았던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요 박효신처럼 잘 부르고 싶을 내 음색을 유지하면서 그죠? 이 기술을 통해서 이제 요렇게 제일 마지막 것만 들려드릴게요. 실제 요건 바꾸고 백그라운드 음악 MR도 넣고 약간 그 에코까지 넣어가지고 최종 음원을 완성한 건데. 좋았던 이영화 그리운 날. 네, 뭐 이런 식으로 바꿀 수도 있고요. 그리고 요것도 말로만 살짝 설명드리면 보통 그 아까 음악 만들 때 최종단인 믹싱 마스터링 할 때도 그 엔지니어들이 자기들이 예술이라 그러거든요. 그리고 이거 내가 어떻게 하는지 설명할 수가 없어요. 다 하나씩 들어보고 뭐 EQ라든지 뭐 리버브라든지 이런 것들 다 조절을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음색들과 악기들 간의 그 볼륨 차이, 게인들을 조절하고 이런 것들이 정말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그리고 부분인데 이거를 어떻게 자동으로 할 수 있을까? 근데 이걸 말로 설명하기 힘들기 때문에 대신 레퍼런스를 주는 거예요. 이게 잘된 예를 주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내가 만든 음원이 이렇게 있는데 잘된 믹싱이 잘된 음원을 주면 요 스타일대로 이렇게 바꿔주는 뭐 이런 것들도 등장하기 때문에 되게 생산성 높은 방식으로 믹싱을 할 수가 있겠죠. 네. 그리고 요거는 제가 넘어갈게요. 이건 자동으로 뭐 체보를 해주는 거고요. 그러니까 음악 듣고 피아노로 따라 해주는 이런 연구도 저희 연구실에서 하고 있고. 그리고 요건 제가 설명 살짝 드릴게요. 이거는 소위 이제 AI 피아니스트 연구인데 악보를 주면 실제로 전문 피아니스트처럼 템포와 샘여림을 조절해서 감정을 전달해주는 그런 감정이 실린 그런 연주를 하는 AI 연구고요. 그래서 이 영상에서는 악보를 그대로 연주했을 때랑 AI가 피아니스트처럼 연주했을 때 결과를 비교하고 있어요. 기계적으로 연주한 예고. AI가 한 거고요. 소리가 좀 작긴 한데 차이는 있죠. 여기 페달도 이렇게 움직이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여기는 이제 사람이랑 같이 공연하는 것도 있는데 특히 이 공연에서는 제가 살짝만 보여드리겠지만 여기 피아니스트 이제 리히터라는 리히터라는 되게 유명한 피아니스트를 모델링을 한 거예요. 근데 여기 지금 그림이 중요했던 게 이 연주자들끼리 서로 음악적인 큐를 맞춰야지 중요한 부분이 같이 들어갈 수 있는데 그 비주얼 큐가 없어가지고 이렇게 그림자로 대신했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합주들.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건 정말 재밌는 건데 소리만 주면 이 애니메이션을 생성해 주는 거예요. 나만의 콘서트를 만들어주는 뭐냐면 톰과 제리에 있는 영상에서 음악만 주면 이게 지금 그래픽스거든요. 이걸 다 그래픽을 다 렌더링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실제로 피아노 연주자의 몸에 모션 캡처 장치랑
다 붙여가지고 피아노에서 연주를 하고 그때 나오는 오디오랑 모션 데이터의 그 상관관계를 다 분석을 해서 딥러닝을 통해서 오디오만 주면 모션이 생성되는, 그래서 그 모션에서 그래픽까지 렌더링하는 결과를 보여준 거고, 그래서 이게 그래픽이기 때문에 보는 위치도 바꿀 수 있고 가까이서 볼 수도 있고 다 모든 조절을 다 할 수가 있어요. 3D 그래픽스로. 이런 것들이 지금 뭐 최근에 등장하기 시작했고, 그래서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생성 AI를 이용한 음악 창작은 이제 앞으로 대세일 것 같다. 그래서 음악 창작 전 과정에서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활동들이 있을 거고, 새로운 음악을 위한 영감과 음악의 재료가 될 거다라는 것은 어느 정도 길이 보이는 것 같아요, 이제.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데이터를 어떻게 쓰느냐, 저작권에 있는 데이터를 어떻게 쓰느냐, 거기에 이제 규제를 하게 되면 기술 발전이 저해가 되고, 너무 풀어주면 아티스트 보호 측면에 문제가 있고, 그리고 데이터라고 했을 때 그 소위 저작권에 들어가는 작곡, 뭐 가사 데이터도 있지만 목소리 데이터, 초상권도 있고, 또 사실은 그 연주 저작 인접권이라고 그러죠. 연주에 대한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거기 더 뛰어넘어서 음원을 분리했을 때, 그리고 그 연주의 스타일만 되게 부분적인 저작권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인정을 해줄 건가, 이거에 대한 새로운 또 기술의 도전이 생기게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오늘의 가장 또 큰 주제이기도 한 AI를 어떻게, AI 지위를 어떻게 우리가 세울 건가. 창작의 파트너인 건 맞는 것 같은데 AI도 저작권을 가질 수가 있는가. 그 올해 그 이제 이봄이라고 음악을 작곡할 수 있는 그 알고리즘이 있는데 저작권 등록을 했어요. 근데 그게 등록이 됐어요. 근데 저작권 협회에서는 그게 사람인 줄 알았나 봐요, 이봄이. 그래가지고 등록을 시켜줬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AI 모델인 거예요. 그래서 취소를 했는 사례가 있었고 막 뉴스에 나기도 했는데, 아직까지 지금 법적으로는 AI는 인정해주지 않고 있다. 사실 이제 그런 여러 가지 문제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AI가 권리도 당연히 가질 수 있겠지만 당연히 그 책임도 져야 되거든요. 예를 들면 AI가 생성했는데 AI 이름으로, 근데 나중에 표절 문제가 생겼다.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그럼 누가 책임질 건가? 그 AI한테 어떻게 책임을 맡기지? 법적인 어떤 주체로서. 이제 그런 문제 때문에 아직까지는 인정하지 않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오늘 얘기는 이 정도로 정리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토론은 명지대 정혜윤 선생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예, 예. 네, 안녕하세요. 정혜윈입니다. 먼저 오늘 한국 포스트 휴먼 연구회 창립 학술대회 토론자로 참여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기쁘다는 말씀부터 드리고 싶습니다. 남주한 선생님께서 아주 풍성하게 재미있는 아주 흥미로운 발표해 주셨는데, 오늘 지금 시간도 많이 지연이 되고 컷순서이고 해서 제가 토론을 길게 진행을 하면 여러분들이 분노하실까 봐 짧고 굵게 몇 가지 질문만 드려보겠습니다. 저는 미학을 공부해 왔고요. 그래서 이제 공학자는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선생님 소개해 주신 내용들 가운데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질문할 그런 역량이 되지 못하고요. 그래서 좀 일반적인 제가 이제 평소에 궁금했던 점 함께 해서 좀 드려보겠습니다. 오늘 이제 일부에서는 그 라투르 얘기를 했죠. 그래서 우리가 비인간 준행위자 혹은 행위자들하고 어떻게 동맹할 것인가, 어떻게 연대할 것인가, 뭐 그런 얘기를 일부에서 했고, 이제 2부에서는 이제 인공지능 예술가 혹은 인공지능 예술 프로그램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바로 이 인공지능 예술가들이야말로 이제 오늘 이 포스트 휴먼 시대에 우리가 동맹해야 하는 혹은 뭐 동맹을 강요받고 있는 그런 존재자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이 이제 피할 수 없는 인공지능 예술가 혹은 프로그램들하고 우리가 동맹을 할 것인가, 연대할 것인가, 이제 방향성을 정해야 하는데, 그러니까 이런 프로그램을 개발하시는 그 최전선에 계신 선생님의 책무가 엄청
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까 이상욱 선생님 발표에서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이런 인공지능 예술가들 혹은 프로그램들은 인간과 같은 적어도 인간과 같은 인텐셔널리티는 갖고 있지 않고 그렇다면 이제 얘네들이 하는 기능 혹은 이제 아까 행동주의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저는 기능주의라는 말을 더 쓰고 싶긴 한데요. 그러니까 어떻게 인간과 관계를 맺느냐, 어떻게 기능하느냐를 통해서 이제 얘네들의 이제 존재 근거가 나타날 거고 결국 우리가 얘네들하고 어떻게 이런 비인간 행위자들 포스트 휴먼 예술가들하고 어떻게 동맹할 것인지에 대한 그 방향성도 이 프로그램들의 기능을 통해서 이제 구체화될 텐데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그러니까 이 프로그램 개발자로서 얘네들의 이제 기능의 방향성이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오늘 사실은 그 실예를 구체적인 사례들을 보여주는 것으로 답하신 것으로 생각이 되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정리해 주시는 의미에서 어떤 방향성을 갖고 이런 프로그램들이 개발되고 있는지를 말씀해 주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아까 이재준 선생님께서는 이런 인공지능 예술가들은 뭔가 인간에게 결핍된 뭔가를 보충해 주는 것이 아니냐 그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시각예술의 경우에는 가령 카메라가 사실주의 화가의 눈을 대신한다거나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아까 언급하신 맥루안의 인간의 확장이라는 개념이 잘 적용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적어도 현 단계의 음악하는 인공지능의 경우에는 뭐 음악이 뭔가 인간이 부족한 뭔가를 채우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인간이 할 수 있는 어떤가를 지금은 도와주는 혹은 대체하는 그 수준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나아가는 방향성 혹은 이제 앞으로는 정말로 카메라가 인간의 눈에 대신한 것처럼 음악하는 인공지능도 인간이 할 수 없는 어떤 역량을 발휘해 줄 수 있을 것인지 그래서 새로운 방식으로 인간 존재자들과 이 포스트 휴먼 예술가라는 비인간 행위자들 존재자들의 동맹의 그 양상이 바뀌어갈 수 있을 것인지 뭐 그런 것들을 좀 크게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음악하는 인공지능은 그러니까 말하자면 음악적으로 똑똑한 그러니까 뮤지컬리 인텔리전트한 그런 인공지능인 것 같아요. 이제 그렇게 정의를 한다면 얘네들의 이제 기능이나 방향성을 우리가 정하기 위해서는 음악적으로 인텔리전트하다는 것이 무엇으로 이해되고 있는가 공학에서는 그 출발점이 이제 좀 확실하게 설명이 돼야지 그 다음 방향성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지금 프로그램 개발자로서는 일단 현실적으로 개발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워킹 데피니션을 주고 시작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뮤지컬리 인텔리전트하다는 것을 어떻게 보시면서 이제 인공지능 음악가들을 프로그램들을 산출하고 계신지를 좀 질문을 드리고 싶고요. 이제 마지막 질문은요. 제가 이제 미학자로서 인문학자로서 이제 궁금한 것은 그러니까 미술 감상이라는 것이 단지 지각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어떤 연구에 의하면 똑같은 지각적인 정보를 줬는데 플러스 이 가령 이제 그림이 인공지능 화가에 의한 것이다라는 것을 알려줬을 때 그러니까 그런 정보를 갖고 있는 감상자와 갖고 있지 않은 감상자가 똑같은 그림에 대해서 평가가 달라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각적인 지각은 똑같지만 그러니까 이것이 얘기해 주는 거는 예술 감상이라는 것이 단지 지각만의 문제는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이제 길게 봤을 때 인공지능 예술가에게 도전적인 과제가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사실 아까 벌추손의 이제 자동 피아노 그걸 이제 제가 사실은 이제 제 수업하는 제가 가르치는 그 수업에서 학생들하고 이제 같이 본 적이 있는데 반응이 궁금해서 보여줬어요. 어떻게 느끼느냐. 자동 피아노가 연주하는 거. 근데 학생들이 대부분 이제 몸이 건조하다. 그리고 이제 극단적인 경우는 징그럽다. 이런 반응을 보였거든요. 근데 제가 사실 이 벌추어손에서 연주를 들었을 때는 상당히 표현적이에요. 그런 표현성을 이제 기획하면서 이제 프로그램이 이제 만들어진 것으로 또 알고 있기도 하고 실제로 제가 들었을 땐 저한테는 그렇게 느껴졌는데 학생들은 일단 연주자가 없이 이제 피아노가 건반이 왔다 갔다 하니까 몸이 건조하고 징그럽고 기괴하고 이런 반응을 내놓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조금 대답하시기 힘든 질문일 수도 있지만 뭐 미학자들은 충분히 궁금해할 수 있는 질문이어서 드려보겠습니다. 질문을 여러 개를 길게 주셔가지고 제가 다 기억해서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일단 제가 정말 단순하게 답변을 드리면 저희가 연구를 하게 되면 뭐 연구 제안서를 쓰고 거기에는 이 연구를 왜 해야 되는지
그리고 이 어떤 기대 효과가 있고 다 적게 되잖아요. 근데 결국에는 거기에 좀 녹아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이 연구를 하는 이유가 어떤 사회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 뭐 이제 그런 것들을 제일 크게는 뭐 그런 식으로 보겠는데, 그 이제 AI가 가진 여러 가지 장점이 있고 또 사람이 가진 장점이 상대적으로 장점이 있을 것 같은데, AI 가장 큰 장점은 사실은 이제 속도죠, 속도. 빨리 이 생성을 할 수 있다는 거고, 이제 가장 단적인 예가 제가 이제 오늘은 좀 안 보여드렸지만 그 자동으로 음악을 뭐 장르나 뭐 무드나 이런 것들 분류할 수 있는 음악 분류, 이제 이미지 분류하듯이 음악을 분류할 수 있는 알고리즘 연구를 좀 했었는데, 그거 관련해 가지고 응용 분야가 주로 이제 음악 추천 서비스예요. 여러분들 스트리밍 음악 서비스 들으면 유튜브도 마찬가지고 지금은 앱을 키면 처음 나오는 것들 중에 고르는 경우가 많잖아요. 뭐 검색을 할 수도 있지만 음악 서비스 초창기에 이제 판도라라는 회사가 그 자동 추천 알고리즘을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 모든 음악에 대해서 각 곡에 대해서 그 음악을 설명할 수 있는 뭐랄까 음악적 DNA 뭐 그렇게 진이라고 불렀는데, 음악을 설명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장르나 어떤 편곡적인 요소, 어떤 악기가 쓰였는지 어떻게 연주됐는지 이런 것들을 하나의 단어로 다 표현을 해가지고 어떤 음악적인 요소죠, 속성들이죠. 그 해당 음악이 거기 해당되는지, 각 요소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를 다 체크를 했어요. 약 450개 정도의 어떤 딕셔너리가 있고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를 체크하는 것은 다 사람이 했거든요. 그래서 그걸 뮤직 지놈 프로젝트라고 했었고, 사람이 한 곡을 하는데 보통 20분에서 30분 걸렸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계속 쌓여가지고 그 초창기에 되게 퀄리티 있는 음악 서비스를 했었어요. 예를 들어 내가 좋아하는 음악을 넣으면 그 음악과 비슷한 속성들을 가진 안 들어본 음악들을 추천해 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정말 반응이 좋아가지고 시작했는데, 문제는 분석이 너무 오래 걸리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일종의 이제 그라운드 트루스로 학습 데이터로 하고 딥러닝에 학습시켜주고 자동으로 했더니 뭐 거의 뭐 엄청 빨리 할 수 있잖아요. 뭐 1초 만에 막 수백 곡, 수천 곡도 될 거예요 아마. 그렇게 해서 생산성을 되게 높이고 어떻게 보면 이것도 인간의 직업을 약간 이렇게 뺏어가는 사례로 볼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예, 그 또 사람이 시간 걸리고 이런 생산성 부분을 또 향상시킨 일로 볼 수도 있을 것 같고, 사실은 이제 그런 뿐만 아니고 음악 창작에서도 아까 믹싱 얘기도 했었지만 소위 이제 우리가 노가다라고 부르는 그런 작업들이 정말 많거든요. 그런 것들 어떻게 좀 자동으로 사람들이 훨씬 더 편하게 할까? 제 생각에는 결국에는 자동으로 해줘서 그걸 그대로 쓸 수도 있지만 또 그 퀄리티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사람이 한번 또 검수를 하는 과정을 거칠 수가 있는데, 결국에는 또 그 원래 그 작업을 했던 전문가들이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전문적인 일들은. 그래서 말하자면 AI가 잘할 수 있는 부분하고 사람이 잘할 수 있는 부분이 계속 이렇게 결합되는 형태로 너무 이상적인 얘기를 하는 걸지 모르겠지만 예, 이제 발전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일단 그렇게 대답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뮤지컬 인텔리전스라고 그 되게 추상적인 개념인데 그 AI도 또 그런 방법이 있어요. 말하자면 인간의 그 뇌과학적인 그 요소들, 실제로 뇌가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다 분석을 해서 그것을 이제 완전히 리버스 엔지니어링을 해서 정말 사람처럼 리스폰스를 하게끔 모델링하는 연구자 그룹들이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인텔리전스를 만드는 그룹들이 있는가 하면, 지금은 뉴럴 네트워크가 거기서 이제 아이디어는 가지고 왔지만 그렇게 동작하지는 않거든요. 물론 그걸 이해하기 위해서, 그 블랙박스를 이해하기 위해서 그런 뉴로사이언스에서 아이디어를 많이 가지고 오고 해석하려고 하는데, 실제로 그건 1대1로 매칭이 잘 되진 않아요. 근데 아무튼 그 재밌는 거는 인텔리전스가 사람이 어떻게 가르치냐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거고, 소위 이제 지도학습이라고 하면 사람이 어떻게 지도를 하느냐,
입력과 출력을 사람이 페어를 정해주는 거기 때문에 이 인풋에 대해서 이 결과를 내주면 사람이 사실 인텔리전스하다고 가정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요새는 뭐 비지도 학습도 많이 있지만 이 데이터가 생긴 그 자체가 사실은, 그리고 그 데이터를 변형했을 때 그 변형을 이해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이 인텔리전스로 지금은 가정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모르겠어요. 그게 뭐 워낙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인텔리전스이기 때문에 내재적으로 얼만큼 이해하고 있는지는 아직은 아무도 모르는 것 같고, 그것을 소위 이제 explainable AI라고 해서 또 다른 연구 방식으로 설명하는 연구자 그룹들이 있긴 하지만 지금은 뭐랄까 현상적으로 인텔리전스를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이상입니다. 세 번째 질문이 네. 음. 그거는 네, 마지막 질문은 AI가 감상을 할 수 있을까? 됐나요? 아닌가요? 예, AI 예술 작품, 어떤 예술 작품이 AI의 작품이라고 하면은 감동이 확 떨어진다는 거죠. 모르고 이제 감상을 했을 때 괜찮았다가도 이게 AI의 작품이었어? 그러면 이제 감동이 딱 이제 반감되는. 예. 저도 충분히 동감하고요. 저도 막 이제 모르는 음악을 들었는데 이거 AI가 작곡했다고 하면 모르겠어요. 이제 좀 감정이입이 좀 덜 되는 것 같은 생각이 들 것 같긴 하거든요. 대표적인 그 사례라고 해야 되나? 아마 여기 계신 분들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 그 영화 헐이라는 영화를 보면 뭐 AI OS랑 계속 대화하고 나중에 연애 감정도 느끼고 했지만 알고 보니 자기한테만 그런 것이 아니라 막 수십만의 유저들한테 똑같이 해주고 있더라. 막 그래서 막 그 질투와 막 그런 것들 폭발해가지고 뭐 그런 장면들이 나오는데 사실 이제 사람이 어떤 예술 작품을 좋아할 때 보이는 그 자체도 중요하지만 그 사람이 어떤 뭐 삶을 살았느냐, 그런 이제 배경 이야기나 이런 것들도 되게 많이 작용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AI라는 거는 사실 그냥 사람 이렇게 되는 건 똑같은 거죠. 지금은 우리 그러니까 특정 아이덴티티가 있다고 가정하는 거 아시는 게 아니고 되게 추상적인 개념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모르겠어요. 나중에 진짜 사람처럼 고유의 아이디를 가진 AI들이 나오고 또 자기만의 스토리를 생성하고 그럴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된다면 AI도 조금 더 몰입할 수 있는 존재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예, 좀 열려 있는 것 같아요. 계속 앞으로 어떻게 발전할지. 예, 이상입니다. 예, 두 분 발표와 토론 감사합니다. 예, 오늘 2부 AI 기술에서 예술로 스토리텔링 그리고 미디어 아트, 음악 AI의 세계에 대해서 조명하고 또 열띤 토론까지 해봤습니다. 네, 오늘 상당히 흥미로운 발표와 또 토론해주신 모든 선생님께 감사드리고요. 저는 이제 3부는 이제 총회가 있겠습니다. 사회 신상규 선생님께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